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다. 야, 이년아! 그게 내 호칭이었다. 수십 년의 무시와 멸시를 가만히 삼키며 살아왔지만 그 시간들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눈물 대신 계산을 하고 기대 대신 증거를 모은다. 더 이상은 참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완벽한 복수가.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며느리였고 지금은 시어머니다. 그 말 속에 내가 살아온 전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서러움, 분노, 침묵, 그리고 참아온 시간들까지.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원해서라기보다 여자는 시집이 팔자야라는 말에 아무 저항 없이 따라간 길이었습니다. 시집 문턱을 넘던 날 나는 그 집의 가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가족이 아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새벽 5시면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기척만 느껴져도 곧장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늦잠 자면 집안 꼴이 엉망되는 거야. 그 한마디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밥하고 반찬하고 빨래하고 마당 쓸고 장봐 오고 손님 맡고 뒤치다꺼리하고. 내 이름 김성자는 그 집에서 단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년 저것, 아이고 멍청한 것. 내 이름은 시댁 대문 앞에 두고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는 내가 울든 말든 시어머니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 설날 음식이 조금 짜다고 시어머니가 내 뺨을 때렸을 때도 그는 조용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냥 넘어가. 괜히 더 시끄러워져. 그가 내게 처음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누구에게도 지켜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세월이 흘러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아들을 보며 버텼어요. 얘만 잘 크면 내 인생도 조금은 나아지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나는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칼에 손을 베어도 조심 좀 하지 그랬냐는 말이 전부였어요. 명절에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쓰러질 뻔했지만 오버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어요. 33의 내가 50살처럼 보였어요. 화장은 사치였고 옷은 늘 색바랜 앞치마 하나였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졌고 전화기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사라지고 있구나. 그게 내가 느낀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인 민수는 잘 컸습니다. 똑똑했고 대학도 서울로 갔지요. 그 아이가 내 자존심의 전부였습니다. 우리 민수만 잘 되기만 하면 돼. 그래서 내가 입고 싶은 옷도 먹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모두 미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아들에게 통째로 걸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땐 솔직히 기뻤습니다. 이제 나도 시어머니가 되어 그간 당한 서름 조금은 풀 수 있을까. 아니, 그런 마음보다도 이제 드디어 사람처럼 대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도 이제 편해지겠구나. 누가 나 좀 챙겨주는 날도 오겠지. 그 착각은 아주 빠르게 깨졌습니다. 며느리는 요즘 세대였죠. 당당했고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결혼 첫 달부터 나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밥을 차리면 저는 탄수화물 안 먹어요. 반찬을 꺼내면 MSG 들어간 건 좀. 그 말투, 그 표정,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시어머니가 나에게 했던 그 태도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하나 있었죠. 나는 참았고 며느리는 참지 않았습니다.
나는 울고 말았지만 며느리는 말로 눌렀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이면 우리 같이 못 살아요. 그 말이 귀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은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방관자였습니다. 둘이 좀 잘 지내봐. 내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 이젠 중간이 아니라 그저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또다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젠 내가 사라지는 걸 똑똑히 알고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였던 나는 눈치만 봤고 시어머니가 된 나는 또다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드라마 같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오늘 아침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내 생일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 며느리가 부엌에 있는 걸 보고 잠깐 기대했습니다. 혹시나 케이크 하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들고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인사였어요. 아들은 출근 준비에 바빴고 손주는 핸드폰에 코 박고 있었습니다. 내 생일은 그 집에서 아무 의미 없는 평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그냥 말없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나 혼자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아 국 한 숟갈을 뜨는데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짠 미역국에 더 짠 눈물까지 섞였습니다. 이게 생일이라니. 내 인생이 여기까지였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진료가 있었습니다. 관절이 너무 아파서 예약해둔 정형외과였죠. 며느리에게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진짜 바쁘거든요. 다음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 말투, 짜증 섞인 눈빛.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우산 하나 들고 관절 잡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옆자리에 있는 할머니가 묻더군요. 따님이 같이 안 오셨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며느리예요. 근데 뭐 다들 바쁘잖아요. 입은 웃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날 나는 병원에서 처음으로 인생이 너무 서러워서 진료실에서 울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그저 일하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해도 손주 숙제를 봐줘도 반찬을 해놔도 이건 너무 짜요. 손주는 제가 알아서 해요. 요즘은 이런 음식 안 먹어요. 어떤 말도 고마움 없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지만 가슴 속에는 날마다 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날은 그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서랍에서 뭔가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뭐 찾니? 하고 물었더니 잠깐 놀란 얼굴을 하다가 그냥 목걸이 좀 보려고요. 손주 생일 선물하려고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걸이. 그건 내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쥐어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너도 시집살이 시작이겠구나. 힘들 땐 이걸 보며 견뎌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나는 그 목걸이를 단 한 번도 판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배고파도 아이 등록금이 부족해도 그 목걸이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가져다 팔았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말도 없이. 그리고 며느리가 손주에게 할머니가 널 위해 주는 생일 선물이야. 라며 포장된 게임기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본 순간 입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집에서 나는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저 가사도우미 같은 존재라는 걸. 그리고
더는 참으면 안 된다는 것도. 며칠 후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내 아내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어.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내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그런 걸로 왜 또 예민하게 구세요? 그런 거 좀 편하게 지내요.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 순간 내 안의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내가 평생 내 밥 먹이고 내 옷 빨고 내 병원비 대느라 살아왔는데 내가 한마디로 나를 예민한 노인으로 몰아붙이다니. 내가 지켜온 가족이 결국 나를 버리는구나. 이젠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쌓은 모든 시간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 집을 망가뜨릴 방법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온 지 벌써 38년이었습니다. 며느리로 20년, 어머니로 불린 지도 20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목걸이를 팔아 손주에게 선물을 사주었을 때, 아들이 예민하신 거 아니냐고 말했을 때, 나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소모품이었다는 것을요. 필요할 땐 불러쓰고, 감정은 무시하고, 권리는 주지 않는 존재.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가족에게 쓸모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느끼게 만들어주자. 그날 밤 불도 켜지 않고 작은 스탠드만 켠 채 내가 가진 걸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통장, 인감,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증. 오랜 세월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 모두 내 이름으로 해둔 자산들. 아들은 몰랐습니다. 이 집도 내 명의였고 타던 차도 내가 사준 것이며 심지어 아이들 교육보험도 내가 넣은 거란 걸. 나는 돈으로는 무시당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을 찾았습니다. 전세 계약을 끝내고 담보대출 상담을 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꽤 큰 액수시네요. 정말 다 정리하실 건가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써야 하니까요. 그 대답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동안 왜 한 번도 나를 위해 쓰겠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며느리는 여전히 내 앞에서 태연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반찬 해두셨어요? 진짜 감사해요. 그 말투, 그 얄미운 웃음. 그 웃음 속에 진심은 없다는 걸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내 반찬통은 비워두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 해지 절차를 밟았고 정기예금은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금고 안에 넣어두었던 현금 봉투는 이제 내 새 가방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조용히 전쟁을 시작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은 비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흔적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문자, 택배 내역, 은근히 흘린 대화들. 며느리가 동창 모임이라며 외박한 날 그녀가 다녀온 곳은 호텔이었습니다. 우연히 본 영수증, 이상한 카드 결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무시했지만 나는 그녀의 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대학 졸업장이 위조됐다는 것도 그녀가 모르게 캡처해 두었습니다. 숨긴 채무, 카드 대금, 연체, 주식 손실 기록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증거를 수집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날 아래로 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무기를 쥐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고 감정은
잠시 밀어두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울면 지는 거였으니깐요. 며느리는 사람을 무시했지만 나는 법과 돈, 진실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가 끝났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버렸는지, 누구를 무시했는지. 복수는 꼭 소리치며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발밑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끄는 건 손주의 학자금 보험이었습니다. 아들이 한창 자랑하던 우리 애는 무조건 유학 보낼 거예요 라는 말. 그 기반이 되었던 교육보험의 주계약자는 바로 나였으니깐요.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해지 신청을 하자 상담원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20년을 넘게 넣으신 거예요. 정말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괜찮고 싶어서요.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다니는 학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등록금이 미납됐습니다. 며느리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자동이체가 잘못된 건가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각자 책임져야지.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더군요. 두 번째는 아들의 회사. 아들은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었고 회사 운영자금의 보증은 내 명의였습니다. 은행의 연장심사일 나는 더 이상 보증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보증을 끊었어? 갑자기 그게 무슨 짓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짓이냐고 했니? 난 그냥 내 권리를 찾은 거지. 그 목소리 속에 들리는 당황함, 절망, 그리고 분노. 나는 그 모든 감정 위에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집. 언제부터인지 나를 거기 사는 노인처럼 대했지만 등기부에는 분명히 내 이름 석자 김성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고스란히 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실을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며느리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휘청이고 손주의 학비는 끊기고 집에 갑자기 은행 문서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으니까요. 며느리는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즘 뭔가 저희 몰래 하고 계세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은 너희가 나 몰래 했지. 이제부터는 내가 할 차례야. 며칠 후 나는 며느리의 외도 증거를 인쇄해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카드 내역, 문자 캡처. 아들은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그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가정이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신뢰도, 가족이라는 이름도 하나둘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서류를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은 자책과 분노 사이에서 술에 절었고 손주는 더 이상 나를 보며 웃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들이 흘렸던 말들과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오버세요. 그 모든 말이 칼날처럼 내 기억 속에서 빛났습니다. 이제는 그 칼이 그들의 삶을 찢고 있다는 걸 그들 스스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내 앞에 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옆에서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이 내가 울 땐 고개를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야. 이제야 겨우 내 삶이 시작된 거니까. 복수는 끝났습니다. 돈도, 집도, 자식도, 며느리도 이제는 모두 내 발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떴고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누군가 차려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밥을 지었고 누가 먹지 않아도 국을 끓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던 습관은 복수가 끝난 지금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고 아들은 울며 엄마 제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느낀 건 분노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토록 바닥을 치기 전까지 나를 단 한 번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나는 내 방에 혼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2 결혼식 전날. 어머니가 내게 쥐어준 금목걸이와 함께 받았던 작은 공책.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처럼 살진 못해도 내 자식 앞에서만은 당당한 사람이 되어라. 나는 지금 당당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지독하게 고독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내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너희한테 줄 생각 없어. 내 아버지가 남긴 것도 아니고 너희가 고생해서 산 것도 아니야. 내가 일해서, 내가 참아서, 내가 모은 거야. 그러니까 이젠 내가 나를 위해 살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용서는 안 해.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아. 그저 다시는 나를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었을 뿐이야.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다시 조용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집을 내놨습니다. 중개인이 물었어요. 어르신, 어디 가시려고요?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 하니까요. 작은 오피스텔 하나 구해서 나답게 살아보려 해요. 중개인이 빙긋이 웃었습니다. 어르신 진짜 멋지시네요. 나는 그 말에 웃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멋지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은 모두 내려두었습니다. 이젠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굳이 내 벽에 걸어둘 이유는 없었으니깐요.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네. 그리고 내 손으로 그 오래된 일기장을 찢어 작은 화로에 태웠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퍼지는 제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울지 않고 웃었습니다. 용서는 안 했어요. 다만 다시는 날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든 것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여온 상처와 무시당한 존재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걸어간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역할이 바뀌어도 누구나 자신만의 목소리와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